지난 시간에 7월10과 3편 지축 정립됨으로써 여름독수가 지나가고 추분독수가 닥쳤으니 천하주로 개정할 때 오장육부가 환장이라 수토복통 아를 적에 임사오천 급하더라. 이 부분까지 했죠. 이제 이 괴질병이 퍼져서 이제 9년 홍수가 몰밀듯이 몸돌일 틈이 없구나.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9년 홍수 몰밀듯이 몸돌릴 틈이 없었구나. 이제전전 찾아가서 일강고정 높이 짓고 사정사유 기둥 세워 50터로 대공받쳐 정전의 털을 닦아 십십교통 길을 내어 주인 첨지 누구신고 15진주 아니신가. 이렇게 이제 추분독수가 닥쳐서 괴지병이 이렇게 돌 때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50도로 대공 받쳐서 정전에다가 털을 닦아서 십십교통 길을 내어. 이 표현은 저기 지난번에 초당이 본꿈에서도 있는데 전전자로 성공하니 이제전전 이하인가. 십십교통 되었으니 사정사유 분명하다. 이제전전 뉘할 소냐 궁궁호를 좋을시구.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표현을 달리하여 주인 첨지가 누구시냐, 15진주 아니시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7월식과에서는 주인 첨지가 15진주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다음 편에 보는 남광철교에서는 정첨지는 허첨지라고 알려줍니다. 그 누구냐면 정첨지는 정감록의 정도령이라고 주장했던 차경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인 본꿈에서 조계이치 그분이 지금 청림도사고 주인 첨지란 얘기예요. 지금 대공은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용마루에 있는 여기에 한가운데의 기둥을 여기 대공이라고 합니다. 초당의 본꿈에서 봤듯이 그 15진주이신 도주님께서 정읍과 우물터를 닦으셔서 우물터 옆에 이렇게 무국도장을 지으셨습니다. 구태인에.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전전 바둑판이 벌어졌죠. 정읍에. 거기서 구태인에 무국도장을 지으셨다는 그 15진주 청림도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인첨지. 여기는 여주도장 영대입니다. 이게 다 후천을 대비하게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기는 여주가 아니고 금강산 도장입니다. 이렇게 다 대비를 하셔 놓은 거죠. 자, 이 부분부터 이제 7월식과의 본론입니다. 7월식과의 핵심 언어가 갑인종호 진오리요 기신장호 미오리라. 따서 보니 15진주라.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첨지 누구신고. 허첨지 정첨지가 아니고 주인첨지는 15진주 이하니신가. 여보첨지 불러와서 참여한 게 맛을 보세. 그래서 이 말 듣고 일어나서 남의 남천 바라보니 석양은 제산하고 오동은 낙금정이라. 오동이 가을을 알리는 나무죠. 그 오동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표현이 되게 멋있죠. 남의 남천 바라보니. 이 남쪽은 이칠화 방향으로 선천을 상징합니다. 엄청 뜨거운 불의 기운을 가득 차고 있는 남천을 바라보는데, 이제 드디어 해가 지는군요. 석양은 제산하고 이제 해가 뉘웃뉘웃 지는 겁니다. 선천이 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오동이 낙금정 떨어진다는 거죠. 저 금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떤 사람은 대수는 무조건 정자가 나오면 소수로 해석한다고 그랬었는데, 물론 여기 오동잎이 금정, 소태에 떨어진다. 뭐 말은 되는데, 밑에 읽어보시면 토기 금정, 수기 월정 이렇게 정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을 정기라고 해석해야죠. 가을 기운, 금 기운이죠. 그래서 오동잎은 원래 가을을 알리는 나무기 때문에 오동잎은 입추가 되면 한 잎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기운에 낙엽 그 오동잎이 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남해 남천 바라보니 석양은 제산하고 오동은 낙금정이라. 굉장히 멋있죠. 선천이 다 져가는 모습이고 이제 후천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외가 화색은 토기금정이요 과채는 수기월정이라. 화색은 꽃 색깔은 보시면 이게 노랗죠. 오이꽃하고 색깔이 똑같은데 박구하기 때문에 참외꽃도 이렇게 노랗습니다. 근데 노란데 노란 건 토기죠. 오행상. 오행상 토기인데 왜 금정이라고 했을까요? 오행상 토생금이죠. 그래서 이 토기, 노란 토기에는 금기운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 색깔은 토기 금정이요. 꽃 색깔이 노랗지만 거기에는 가을 기운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채, 이 과일의 과채는 안에는 수기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기가 꽉 찼죠. 참외안이 수기가 꽉 찼고 그건 달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후천 달기운. 게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면 달처럼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깔도 이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후천 가을 금기운 하얀색을 상징합니다. 참외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외 7월 식과를 해석해보라고 한 겁니다. 겉은 색이 노란데 토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에서 토를 거쳐서 속에 금기운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참 이런 과일도 특이한 과일입니다. 그 다음 구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다 헤맵니다. 갑인종어 진월이요 기신장어 미월이라.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각자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이거를 최재우 선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금산사 이 이치를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저것도 다 해석이 돼요. 볼게요. 갑인종어 진월은 몇 월이냐면요. 여기 12 간지로 보면 3월을 진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월은요. 미월은 6월입니다. 그래서 참외를 진월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운 다음에 6월에 다 성장하고 7월에 후천 가을이 왔을 때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7월 식과라는 게 3월에 씨 뿌려서 6월에 걷어들인다는, 이때까지 6월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 이 신유가 가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유지국 불능활이라고 체지가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그 신유에 해당되는, 그리고 또 경신에 해당하는 그때하고 만나면 아마 그때 개벽이 되겠죠. 풀어보면 그때가 언제쯤인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갑인종어 진월 기신장어 미월을 여기 맞춰서 풀어보면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보기 뒤에까지. 이렇게 이제 참외가 3월에 씨 뿌려서 6월에까지 키워가지고 7월에 먹을 때 굵고 단 걸 따서 보니 시가금이 지금 현재 가격이 15로다. 15진 줄을 또 표현해 주네요. 이게 묘하게 다 이 15로 만나네요. 그 인구유토 앉아서 3일석 닦아내요. 이 인구유토를 가지고 엄청 옛날부터 뭔 말인지를 비결서에 있는데 이 체지가 보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인구유타라는 거는 앉아서 앉을 좌자에 속자입니다. 한자로 앉을 자에 인구유토가 앉아서 뭐 하란 얘기예요? 3일석 닦아내란 얘기죠. 3일석 닦아내는 게 뭡니까? 우리 시약시법이 공부가 3인이 이렇게 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구유토를 그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체지가에서 간단하게 해결해 줬어요. 앉을 자가 집에서 앉아있냐 어디서 앉아있냐 막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간단해요. 앉아서 3일석 닦아내란 얘기예요. 이 인구유토가 앉을 자자가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3명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닦아낸다는 얘기입니다. 3인 1석이란 게 파자라면 닦을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로 깎고 우로 깎아 맛을 보고 다 먹은 후에 여보첨지 여보첨지 맛이 어떤지 품평회를 하는 거죠. 쓰구나 달구나. 자, 아까 저기 갑인종어 진오리오 기신장어 미오를 다시 확실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는 우리가 태인에다가 큰 씨를 뿌렸다고 상제님께서, 그래서 정읍 도창현에다가 큰 씨를 뿌린 겁니다. 도가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물가 옆에부터 시작해서 일만인천 도통군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 태인이라는 게 이게 시인자입니다. 크게 어질다라는 뜻도 있지만 큰 씨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갑에 큰 씨를 진월에 뿌린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갑진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미년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갑은 갑자년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년이냐? 이게 씨를 뿌린다는 얘기 뭐예요? 꽃이 떨어져서 씨를 뿌린다, 그런 표현들이 다 이게는 최재우 선생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갑자년 64년 1864년 갑자년 3월에 최재우 선생께서 순교하시잖아요. 여기가 진월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진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월 3월이 왜 그러냐면 갑자년 1964년 3월 10날, 양력으로는 4월이죠. 음력 3월 10날 그 최재우 선생께서 대규 장도에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년 음력 3월에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우 선생의 순교로서 이 도에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신장어 미월, 이제 참외가 신장이 이제 커가는 거죠. 언제까지? 6월까지 참외가 커간다는 얘기예요. 음력 6월. 그러면 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 기유년을 말하는 겁니다. 1909년 기유년. 그래서 갑자년 3월에 씨 뿌려서 기유년 6월까지 자라나니, 왜 6월이에요? 상제님께서 6월 24일 화천하기 때문에 3월 6월이 딱 맞는 거죠. 최재구 선생께서는 음력 3월 10일 돌아가셨고 상제님께서는 음력 6월 24일 이때 화천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갑인종어에서 갑은 1964년 갑자년 음력 3월을 의미하는 거고, 기신장어 미월 할 때 기는 1909년 기유년 음력 6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라나니 15진주라, 이 딱 말씀이 뭐냐면 1909년이 도주님께서 15세 만주 봉천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1909년 4월 28일 도주님께서 15세 시에, 이게 그래서 15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 도수가 지금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받고 만주 봉천으로 가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상제님께서 여기 경신에 선천에 50년 공부, 평천하 공부하셨다는 표현하고, 그리고 치천하 공부 50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다 다시 1964년 갑자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09년까지 오이가 아니고 참외를 키웠다. 그래서 1909년에 도주님께서 15진주로서 만주봉천으로 출발하신 거죠. 이 그림 속에 지금 이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갑인종어 진월, 기신장어 미월, 이 표현이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데 다들 여기서 헤맵니다. 풀고 나면 갑자년 음력 3월에 씨 뿌려서 최재우 선생의 순교로서 씨가 뿌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유년까지 이렇게 무럭무럭 참외가 자라나니 그때가 바로 15진주다. 그래서 시카금이 15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채지가에 보면 자꾸 오동이 나오고 그 죽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황이 나옵니다. 용봉이 나와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몽땅 다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하나씩 해보죠. 이게 봉황도입니다. 봉황도 보면 이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대나무입니다. 봉황을 그릴 때 항상 오동하고 대나무를 그려요. 근데 그 기원이 이제 장자에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질 않다고 합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 앉고 거기다 집을 져요. 그리고 열매는 아무거나 안 먹어요. 대나무 열매만 먹습니다. 그래서 채지가에는 죽실이라고 표현이 돼요. 죽실이 아니면 먹질 않고 예천, 이게 단술 예자입니다. 그 단술, 감술 그런 물만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동나무를 심어 놓으면 봉황이 온다라고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다 오동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갖고 왔죠. 그리고 오동나무가 잘 자라고 이제 딸내미 시집 갈 때 저 오동나무를 베서 장롱도 만들어주고 가야금 검은고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봉황이 나타나면 성인이 나타난다고 성인 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선조들께서 오동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청구영원에 이런 시가 있어요.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만나려고 봉황을 보려고 심었는데 내 신운 탓인가 기다려도 아니온다. 무심한 일편명월이 빈가지에 걸렸어라. 이게 청구영원에 있는 시인데 무명시가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황진이가 지었을 거란 설도 있습니다. 이 봉황새가 오기를 공자 선생님께도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자기 살 때 봉황새가 오기를, 그리고 하도 낙서처럼 자기한테 그게 나타나서 큰 일을 해보고 싶어 했었는데 봉황도 오지 않고 하도 낙서도 나오지 않아서 공자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셨죠. 이 오동나무는 때를 아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동이렵, 그냥 오동잎 하나만 봐도 가을이 온다는 걸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동이렵이란 표현도 있고, 그리고 가을밤을 이제 오동추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동잎은 입추가 되면, 입추가 지나고 나면 한 잎씩 이 커다란 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가을을 아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도 많이 나오고 가을을 상징하는 나무로 오동나무가 나오고 노래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동동 타령이라고 황정자가 부른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 이렇게 있는데, 오동추야는 오동이 피는 가을밤이란 뜻입니다. 그 오동동은 마산에 있는 오동동 먹자골목이랍니다. 그래서 오동추야는 오동잎이 떨어지는 쓸쓸한 가을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노래 가사는 즐겁게 술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근세에 최헌이가 부른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우리 이제 이게 7월 10과에 이 오동나무가 나오는데 이제 절대 안 잊어먹겠죠. 이 오동나무가 한 잎 한 잎 떨어지면 남해 남천 바라보니 석양은 제산하고, 뜨거웠던 선천 여름이 이제 해가 져가고 있고요. 오동은 후천이 가을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그 오동잎이 떨어집니다. 금정.
금기운에 떨어진다. 금솥이 아니고요. 금기운에 오동잎이 떨어진다. 오동취야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잊어먹으시겠죠. 이 노래 생각하시면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 갑인종어 진월 기신장어 미호를 보시면 갑기가 나오죠. 갑기가. 이제 이 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디어 하겠습니다. 갑기에 나오고 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대순정경이나 천지개변경에 있는 건데 우리 정경에는 특별히 들어있질 않습니다. 왜 우리 정경에 안 들어있는 이유는 있어요. 왜 안 써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안 써놔야 딴 데서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종통이든 도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정경에서 빼놔야 딴 데서 다 기재를 해놔요. 저도 여기 이제 떠두고 나면 다른 데서 이게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은 좀 걱정은 듭니다. 근데 이미 다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가불에 기도하고 무기에 굽이치린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순정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운수는 천지에 가득 차서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치리니 무기는 천지의 한문인 까닭이니라. 이게 한문을 갖다가 이 동네 옥이라고 지금 그렇게 다른 경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문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한자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문. 우리 정경에서 이 한자를 안 쓰고 이 한자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우리 그냥 풍수지리에 보면 물이 쭉 빠지는 게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경우는 최대한 빙글빙글 돌아서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수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동네 오기가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 문을 한문. 그러니까 강물이 빠질 때 양쪽에서 산이 딱 막아주면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풍수에서는 길하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천지개벽경에도 또 나옵니다. 천하사가 가불의 머리를 들고 무와 기에 몸을 뒤집노라.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더 쉽습니다. 천하사가 가불에 위 기두하고 무기에 위 번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상제님께서 교훈을 보리라 하시면서 앞으로 교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제님 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사람들 보고 눈을 감고 보라고 하시죠. 그때 모두들 눈을 감고 물속을 세숫대야를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물이 큰 바다가 되고 바닷속에서 뱀머리와 용꼬리가 막 굽이치는 거예요. 모두들 본대로 고하니 상제님께서 나의 형체는 사두용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뱀머리와 용꼬리가 굽이치는 것처럼 나의 형체가 사두용미란 말이에요. 이 도가. 그래서 이게 마치 보면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가 천간 10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뱀처럼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뱀이 아니라 용처럼 날아다니는데 가불의 머리를 들고 무기 한가운데 이 천간 10개 중에 한가운데는 1, 2, 3, 4, 5 둘, 넷, 다섯 무기에서 이제 중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머리를 들고 무기가 몸을 비트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늘을 용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표현이 참 멋있죠. 그래서 가불에 기도하고 무기에 굽이치리라. 그래서 모든 도수가 상제님 천지공사 도수는 이 갑을에서 시작합니다. 갑을에서 시작하고 무기에서 이제 변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최재우 선생도 그래서 갑이 이제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죠. 그리고 또 이때가 상원갑자예요.
그래서 이 갑자에 시작하고 동학혁명이 1초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894년 갑오년이. 사실은 이 갑오년 이전에 10년 전은 0초라고 한다면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상제님 어릴 때여가지고 그거는 이제 도수에서는 빼고 얘기를 하니까 갑오 이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1904년 10년 뒤에 갑진년에 2초가 되고 러일전쟁이 벌어지고 다음 또 10년 지나면 갑인년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렇게 60년이 지나니까 상호갑자에서 1924년이 오죠. 그게 중원갑자 또 시작입니다. 중원갑자 시작되고 을축년에 무국도장이 만들어지죠. 갑을에 이렇게 기두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44년 갑신년이죠. 이 갑신년이 도주님 49년 집이 도수에 부응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27년 헛도수가 끝나는 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49년 하고 1945년 을유년에 갑을에 여기 을유년에 해방이 되고 태극도수가 기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넘어오면서 1984년이 이제 하원갑자가 시작돼요. 그 다음 이 60년이 하원갑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운세를 지금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지가에서 알려주는 건요. 그래서 지금 갑을이 기도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럼 무기가 기도하는 거 보시죠. 1909년에 상제님 화천하시면서 기운은 노랑닭해죠. 화천하시고 기민년에 도주님께서 정월대보름에 천서를 받으시죠. 봉서인 천서 주문과 현무경을 받으셨어요. 이때. 그래서 이 기민년에 오미락당당이라고 그래요. 상제님께서 도주님께서 이때 김제 온평에 가라는 계시로 이렇게 김제 온평으로 오시죠. 그리고 1928년 무진년 기사년 1929년 기사년 개화 말발기라고 시에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1948년 무자년 보수조정으로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 노랑닭이 운 1969년 기유년 4월에 대순진례가 나오면서 상실은꾼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1988년 무진년은 88올림픽하고 무진기사 89년 개화 만발기가 됩니다. 이때 이 88올림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무기가 굽이치는 거에 대해서 도주님께서 그냥 시로 간단히 써주셨어요. 그 보시면 이해갑니다. 무진년 내 개화기 기사정령 만발기 경호신미 무활량 을병지간 낙화기 이게 도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굽이쳐 나가는 거를 시로 산수로 그냥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시죠. 1928년 무신년 1929년 기사년 무진기사 정년 만발기죠. 그 경호신미년은 무활량으로 그 태극 무국도 때도 이렇게 많은 도인들이 그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1935년, 1936년 을해년, 병자년, 을병지가는 낙화기라고 도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35년에 어떤 해였습니까? 구천상제님 신의를 1925년에 무국도에서 상제님 신의를 마련해서 10년간 구천제에 오르시도록 그렇게 나폐지를 태우면서 정성을 들이셨죠. 그래서 1935년 그 해에 금산사가 화재가 나면서 상제님께서 미륵불 본전만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천 상제님 자리에 제2위에 오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도수가 끝나니까 도주님께서 이제 잠복도수, 잠룡도수를 타신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10년간 입산수도 공부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체지가에서는. 그래가지고 10년간 마치고 났을 때가 49세가 됐던 거죠.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갑신년 1944년이 됩니다. 이 도수가 도주님 도수는 모든 숫자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기가 막힌 여합부절인 거죠.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맞아요. 어떤 거 하나는 맞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단 하나도 안 맞는데 도주님은 어디다 더 놔도 다 맞아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시가 다시 한번 또 굽이칩니다. 자, 다시 도주님 때 이렇게 한번 굽이쳤죠. 무기가 다시 굽이칩니다. 1988년 무진년에 이제 우리 대순진례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무진 기사에 납향치정 모시고 이제 여주도장으로 옮기십니다. 89년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포독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때가 무진 기사가 무진 년내 개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1989년에 도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포독이 됐죠. 도인들도 수가 기약 엄청 늘어다 보니까 중국 도장이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여주 도장으로 옮기게 된 거고, 경호신미 1990년 91년 무한량으로 도인들이 들어왔죠. 그때 진짜 포독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을병지간 1995년 1996년에 낙화기를 맞아서 도주님께서 화천을 하신 거죠. 근데 드디어 씨앗을 맺는 거죠. 그 사이에 시약시법 공부가 이제 돌아갔던 거죠. 도수가 다 온 거예요. 가불에 기도하고 무기에 굽이친다는 표현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치 용처럼 꿈틀꿈틀해서 가는 건데 그 표현이 여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구변구복 도수라고 비슷해요. 9번 변하고 9번 다시 복귀하고 이 도수가 이게 마치 꾸불꾸불 이렇게 용이 날아가듯이. 근데 이게 저번에 회관 갔다가 봤더니 거기에 우리 도장에 지어진 게 쭉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회룡제하고 보수도장은 거기엔 안 적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 도장을 다 세보면 그 도주님께서도 회룡제하고 보수도장은 도장이라고 이렇게 도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회룡제가 작지만 그 10년간의 정성 들였다고 곳이었던 거고, 보수도장에서 부산항에서 천지신명들이 다 이렇게 오시는 걸 다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보수도장에서. 되게 이제 도장은 좁았지만, 그래서 이 두 개도 다 합치면, 이 다 보면 9개더라고요. 다 해서. 금강산 도장까지. 그렇게 계속 굽이쳐서 여기 무국도, 회령제, 보수도장, 감천도장, 중국도장, 용마포테일의 중국도장, 매화 낙지열의 여주도장, 선기 옥형열의 제주수련도장, 선인 독설의 포천수도장, 그리고 학사비천열의 금강산 수련도장. 이게 이름만 쭉 들어봐도 도가 이렇게 마치 용이 날아가듯이 굽이굽이 쳐가면서 성장해 오는데, 보면 무국도 때 씨를 뿌려서 엄청난 정성에 정성을 들여서 하늘도 감동시킬 정도로 감천도장, 대극도 감천도장까지 이렇게 오시다가 드디어 중곡동 선녀가 그 애를 낳는 그런 형상에 터지 않습니까? 중곡도장에. 그리고 얘가 나서 그 마치 또 어린이 대공원이 거기가 능동 어린이 대공원도 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얘를 낳아서 얘가 키우듯이 이제 얘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큰 대로 갔는데 이 매화 낙지열에서 이제 결실을 맺는 형상입니다. 여주도장에서. 이제 얘가 다 컸잖아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선기 옥형,
우주 하늘도 관찰하고 천문도 보고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워서 이제 신선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제 신선이 돼서 날아가는 거죠. 금강산 수련도장. 이게 도장에 그냥 이름만 쭉 봐도 와, 이게 나의 형체가 용민이라 마치 용이 날아가듯이 이렇게 도가 성장해 온 거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첨지허허하는 말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쓰구나 달구다 하니까 이내 말씀 들어보소 여보 하였으니 적자지 여보로다. 첨지 하였으니 만사지 첨지로다. 쓰구나 하였으니 그건 뒤에 하고 여기 보면 일단은 핵심은 만사지 첨지라는 겁니다. 첨지가 노인들을 낮춰부른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첨자가 다 첨자랍니다. 다 첨자, 알지자. 다 안다는 뜻이에요. 첨지가. 세상 일을 다 아는 사람을 첨지라고 그래요. 첨지 중추부사라는 벼슬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다 안다는 뜻입니다. 만사를 다 아는 첨지. 15진주를 그래서 첨지고 정첨지 저기 차경석은 허첨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15진주가 진짜 첨지란 얘기예요. 세상사를 다 아는 첨지다. 근데 그분이 적자지 여보란 얘기예요. 여보 했으니까 적자지 여보 무슨 뜻이냐면 여자는 같을 여자, 보호할 보자. 적자는 까난하기.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들은 빨갛지 않습니까? 이 빨간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성인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보호듯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에 있는 표현인데 강고왈 여보 적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보 이제 이게 이제 따라서 이제 언어 유희지 않습니까? 그 여보 적자는 그 주공이 강수관한테 타일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나라가 은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 문왕은 이제 빨리 돌아가시고 그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세우죠. 주나라를 세우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무왕의 이복 동생인 주공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 은나라가 이제 반란도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이제 강숙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통치를 하게 하는데 은나라 유민들이 이제 거기 보내면서 이제 걱정이 돼서 강수관한테 타일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측은지심이 모든 수신제가의 근본이니까 백성들을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면 잘 다스려질 거다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고왈 강숙에게 권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적자라 하니 심성구지면 수부중이나 불오느니 미유 학양자 이후에 가자야 아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보 적자라니 갓난아기를 막 태어나는 갓난아이 돌보듯이 하라고 하시지 않냐. 심성구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수부중 비록 가운데에 적중하지는 않았어도 불언이 멀리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유 화강자 이후에 가자야 아니라 자식 기르는 법을 다 배운 뒤에 시집장가 가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기 돌보는 마음으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면 비록 적중을 하지 않더라도 도의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아기 다리듯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하면서 여보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15준주의 마음이 그 성인의 마음 천하창생을 여보 적자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림도사, 만사지 첨지 다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조개이치. 그게 이제 등장 요소에 따라서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리 그때그때 표현을 한 겁니다. 첨지첨지하였으니 만사지 첨지로다. 쓰구나 하였으니 설립미자에 열십자라. 달구나 하였으니 서중유일 아니련가. 그러니까 쓰다는 표현이 저기 매울 신자 이 설립자 밑에 열십자 붙이니까 매울 신자지 않습니까? 달구나 하였으니 서중유일은 선역 서자에다가 일자를 집어넣으면 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유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뭐 누가 파자를 못해서 이래서 길게 쓴 게 아니고 저 신유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구나 하였으니 설립미자에 열십자라. 달구나 하였으니 서중유일 아니란가 이렇게 길게 표현해요. 신유년이다. 일단 신유년이고 그 다음에 솔처자 환서지일은 김이지 10월이다. 요거는 이제 김인년이라는 얘기예요. 솔처자 환서지일은 뭐냐면 식솔들을 처자를 다 데리고 환서지일 돌아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이 일 저 일 다 하시다가 결국 이제 처가댁인 울산에서 있다가 김이지 10월 김인년 10월에 경주 용담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가 1859년 김인년이에요. 10월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인년 10월에 식솔들을 다 데리고 경주 용담으로 데려온 때가 김이지 10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기운 도수지일은 경신 4월 초5일이다.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도수라는 건 도를 받았다. 도를 받은 일은 경신년 4월 5일이다. 그러면 경신년은 1860년 4월 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유년은요. 다음 해가 1861년이 신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를 바꿔 써놓은 겁니다. 표현을 뒤집어 놨어요. 왜? 바꿔놔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다시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59년 김인년 10월에 최재우 선생이 경주 용담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때 기도 정진을 하시죠. 그래서 1860년에 이제 입춘시를 쓰시고 4월 5일 날 상제님을 천상문답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 신유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 체계를 갖추고 포독을 하세요. 이게 이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도가. 근데 그걸 보면서 뒤에 이렇게 써줘요. 현현묘묘 현묘리요 유유무무 유무중이라. 아 이게 현묘하고 현무하다. 그런 거예요. 이 최재우 선생이 이제 제일 첫 번째 7월 10과를 해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단서를 이 세 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이 끝나요. 이 뒤에 이런 표현만 있고. 그럼 여기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죠. 현현묘면은 현묘하다는 얘기고 유유무무 유무중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러나 있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간단히 줄여서 김인년, 경신년, 신유년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여기에 현묘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 너희들이 알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현묘한 이치가 있으니 알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울시구, 시구시구, 조울시구, 자궁궁, 궁울일래, 궁을 보고 입도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울시구는 을미생 조시로 풀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미생 조시를 알아라, 을미생 조시를 알아라, 시구시구 알아라, 을미생 조시를. 그리고 자궁궁, 오른쪽 궁, 왼쪽 궁, 이게 합치면 궁울이다. 궁과 을이다, 궁을. 이 궁을 보고 입도하라는 얘기다. 궁울이 뭡니까? 보면은 저거 음과 양으로 맞춰보란 얘기 지금.
제가 궁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자료를 모아놨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그건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 핵심은 음양으로 맞춰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세 개의 단서를 줬으니까 부절처럼 맞춰보란 얘기 지금. 궁울로, 음양으로. 그래서 자궁, 우궁, 궁울이 음양이라네. 궁과 음양으로 짝이 맞는 을을 찾아서 궁울을 맞춰보라. 그래서 궁울을 짝이 맞는 그 조울에 을미생 조씨의 도문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 1, 2, 3번 김인년, 경신년, 신유년 음양으로 이 짝이 아주 현묘하게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재우 선생의 양이면 기와 짝이 맞는 음을 찾아서 맞춰보란 얘기예요. 뻔하죠. 답은 우리 다 알잖아요. 청림도사. 그렇죠. 최재우 선생하고 기가 막히게 청림도사하고 짝이 맞아요. 음양으로, 궁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사지 첨지고 15진주고 청림도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문에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을 오기 전에 천지 개벽되기 전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상제님께서 그 뜻이 숨겨 있으니 현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금산사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경신에서 기운년까지 기도주 50년 그리고 평천하 공부 이 태을주 기운 1909년부터 1958년 무술년까지 이 50년 음양으로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이걸 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상제님께서 최재우 선생한테 천명과 신교를 줬고 그걸 다시 받아서 1909년에 도주님한테 드린 그 천명과 신교를 준 거예요. 아, 이게 음양으로 맞잖아요. 최재우 선생한테는 실패를 했지만 그거를 상제님께서 1871년부터 받아가지고 1909년까지 완성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치천하고 50년으로 천명과 신교를 도주님한테 주어가지고 성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주님의 그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겠죠. 최재우 선생은 실패를 하셨지만 그게 이제 씨를 뿌린 거라고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그러지만 그 선도의 종장이지 않습니까? 최재우 선생이. 그래도 그렇게 뭐 임진왜란도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도 실패를 하셨지만 도주님은 성공하셨잖아요. 도를 이뤘잖아요.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궁을로 이 짝이 맞는데 우리가 그 짝을 한번 맞춰보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죠. 여기 보여드리기만 하고. 이게 이제 궁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첫 번째로 이 김인년 1859년 김이지 10월 솔처자 환서지을 이걸 맞춰보겠어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수덕문에 유아지 고향 나의 고향인 용담으로 솔처자 환서지일 처자들 자식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용담으로. 그때가 김인년 10월이었다. 1859년 10월이었다. 그리고 승기운 도수지일 그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받아서 도를 받았다. 도를 받은 때가 경신년 4월이었다. 이걸 표현하시면서 시역 목매지사로 난상지연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감격스럽죠. 이 과정을 보면서 최재우 선생님께서 이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이 또한 그게 꿈같은 일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 말씀하세요. 그 표현에서 지금 따와서 첫 번째 힌트 김인년 10월 김이지 10월에 대해서 우리 도주님하고 맞춰볼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김인연이 굉장히 특별한 애라요. 아까 가불에 기도를 하고 무기에 굽이친다고. 그래서 이 무기에 굽이칩니다. 기에. 자, 그러니까 이제 최재우 선생은 1859년에 처자들을 다 거느리고 경도 용담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를 상제님께 기도를 드리죠. 근데 도주님께서도 이 김인년의 정월 보름에 정읍 마동에 오시죠. 그래가지고 대사모님, 상제님 모친, 그리고 상제님 누이 동생 선돌부인과 그리고 상제님 따님 강수님을 만나셨죠. 가족들이 다 정읍 마동에 사셨기 때문에. 근데 선돌부인께서는 특히 반겨 맞이하시면서 상제께서 제세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보름에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돌부인이 봉서를 도주님께 내어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 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 황새마을로 돌아오셨도다. 이 김인년 1919년 김인년이 굉장히 도수가 다 맞아떨어진 해입니다. 이게. 자, 화평에 이게 뭘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왜냐하면 도수들이 한꺼번에 다 몰리는 때이기 때문에요. 찬찬히 풀어볼게요. 아무튼 화평일의 길에서도 여기 이제 이분이 선돌부인을 역할을 하시고 여기 상제님 역할을 하신 전운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909년 정월에 오셔가지고 10년 뒤에 그러니까 1919년에 10년 뒤니까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그분에게 이 물건을 전해달라. 명심해라. 그 사람은 을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제 말씀하시고 특히 이 1909년 1월에 정월에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선돌부인이 아니 그러면 을미생이면 지금 15살이 옵니까? 이렇게 화평의 길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주님께 1919년 이게 정월 보름 대보름 때 도주님께 이 봉서를 드립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주님께서 1909년 4월 28일 만주 봉천으로 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봉천명이라고 하죠. 우리 봉천명 치성이라고. 우리 대순진리의 기원은 이 1909년 4월 28일 도주님 봉천명 하신 그날로 잡습니다. 상제님 태어날로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 대순진리가 있는 거는 도주님이 이 만주 봉천으로 가신 날로 잡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큰 뜻인 깊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구궁도수에 그 도수에 응해서 1917년에 3개 대순하신 진리를 감호득도하십니다. 이때 정사년에. 그리고 그의 기도주를 받으시고 상제님께서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주님은 구궁도수에 의해서 3개 대순하시고, 근데 이제 다른 표현에 보면 최재우 선생 화천하시고 그 8개 수에 응해가지고 상제님께서 1871년에 오신다고 하시죠. 8개 수에 응해서. 근데 도주님은 이 구궁도수에 하하도낙서 구궁도수에 응해서 23세에 태울주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때 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1917년 4월 정사춘에 도동 해고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인 이게 풍랑을 맞으셔서 6개월 만인 1917년 9월 안면도에 도착하세요. 그래서 이 비결서에 격압유력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도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6대 9월 해운계가 뭐냐? 그러니까 1917년 4월 정사춘에 출발하셔가지고 6개월 만인 6대, 그래가지고 9월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6대 9월. 그래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오셨단 얘기예요. 거기 이제 격압록 읽어보면 그래요. 이게 도준님께서 오신 거고, 그때 오신 분이 해도진인이라고, 바다에 오시는 해도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도 또 이렇게 나와요. 4월천에 오는 성군 춘말하초 분명하다. 4월 정사춘에 오시니까요. 4월천에 오시는 성군 도준님 춘말하초 4월 정사춘에 오시는데 이게 춘말 여름초 이때쯤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이 표현은 최지가에 또 나오잖아요. 춘말하초 어느 땐고 소만망정 두미로다. 도준님이 오신 때를, 우리나라로 오신 때를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면도로 오신 뒤에 1918년 무오년 상제님 강서치성 마치고 상제님께 다시 김제 원평으로 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원평을 거쳐 동국약방 대원사 이렇게 오십니다. 그 대원사 오셔가지고 개벽 후 후천 5만년 도수를 나는 펴고 너희는 득도하니 그하니 좋을시구 라고 말씀하시고 대원사에 계십니다. 도준님께서도 좋을시구라고 또 알려주시죠. 을미생 조시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평에서 바로 보면 그 황새마을이 있거든요. 그 황새마을에서 안면도에서 황새마을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타난 게 정월 보름에 김기부의 집에 여기에 있는 분이 도주님을 찾아와서 모셔가지고 그 정읍 마동으로 데리고 가죠. 그날이 정월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읍 마동에 소태산하고 송규 두 번째 이제 송규정사 이분들도 여기 그 선돌부인 밑에서 3년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소태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천문천서가 마동출이라고 하면서 마동에 천문천서가 나온다. 그래서 그 비결을 듣고 선돌부인한테 와가지고 3년간 지도를 받으셨지만 특별히 효험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돌부인한테 상제님께서 저 사람은 내가 말한 지인이 아니니까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결국 이제 아무 효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떠나시죠. 왜냐면 소태산도 훌륭한 분이에요. 송규정사도 훌륭한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 상제님 도통을 이으신 진인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서를 받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왜 동국약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동생인 선돌부인한테 천서를 맡겨놓으셨을까요? 그것도 일리가 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건물은 다 무너버렸는데 이렇게 상제님 당시에는 기와집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벽에다가 유일하게 하나 이 봉자를 그려 놓으셨는데 이것만 남아있었답니다. 그 이제 왜 상제님께서 여기다가 놔두지 않으셨냐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수부께서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1년여가 지났어도. 1년 지나가지고 상제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뒤늦게 이제 장태날 초빈하신 데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갔고 그 뒤에 이제 1911년 9월 19일에 이제 차경석이하고 같이 이제 상제님 강세치성을 모시고 났는데 갑자기
4시간, 5시간 이렇게 혼절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부터 갑자기 이 고부인이 상제님하고 흡사하게 말하고 행동도 상제님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차경석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선도교 이제 보청교회 전신을 차리죠. 그래서 이 고부인이 이런 능력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종도들이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 1911년 9월 24일이 이제 고부인 차경석한테 약방해가지고 약장, 뭐 괴든, 약방기구 일체, 부벽서, 벽지 바른 종이, 박바닥 먼지까지 모조리 실어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그 김영렬 막내딸 김수부가 지금 초래창에 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사경을 해면 곧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저걸 다 뜯어오라니. 여기는 지금 사실상 점유를, 법적으로 말하면 점유를 지금 김수부가 하고 있는데 다 갖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렬이 괘씸하잖아요. 지금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김영렬 씨가 그랬대요. 아니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상제님이 허락하신 거 보고 그러면 가져라 하겠다 그랬더니 고수부가 능력을 발휘해서 천둥번개를 쳤대요. 그래서 김영렬도 포기해서 야 가져가라 이제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김수부가 사망을 하세요. 아무튼 여기를 뭐 상제님 원래 공사를 하실 때 판밖에 두고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 종통이 고부인한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남겨두시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그렇게 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맡겨놓은 게 아니고 따로 선돌부인한테 그 임무를 준 거예요. 을미생 진인이 오시니까 10년 후에 정월 보름에 이 진인한테 이 봉서를 전해라 해가지고 도주님한테 전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토태단께서도 왜 여기 정원 마동으로 오시냐면, 아니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선돌부인이 자꾸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쪽에 천문천사가 마동 출력, 마동에서 나온다는 그때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토태단도 엄청 구도열이 엄청 나신 분이죠. 근데 그 진인이 아니시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맡기실 수가 없어서 동생 선돌부인께 맡기셨고, 그걸 다 여기 본 거예요. 이치복도 보고, 상제님 모친도 도주님을 뵙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은을 다시 보니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사모님도 하천하시고, 뭐 선돌부인 강수님도 도주님을 계속 따라와요. 태극도까지 따라옵니다. 강수님도. 그러다 이제 옆에서 우리가 따로 차립시다 해가지고 태국도 당시에 이제 강수님은 나와가지고 따로 차리신 거고, 선돌부인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도주님을 이제 보필 하신 거죠. 상제님 말씀하신 그 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데는 막 선돌부인하고 도주님이 결혼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튼 지금 여기가 정읍 마동입니다. 이 마동이 가서 보니까 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늑하게 좌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명당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예시 48절, 예시는 앞일을 얘기하신 건데, 상제님께서 학동을 떠나시던 어느 날, 여기가 학동인데 이 마동 여기가 있습니다. 호남선하고 1호선 사이에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마동이.
박공호에게 나의 이번 길은 한 사람의 절을 받기 위함이니 이 절이 천하에 널리 미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누굴 말씀하시냐면 마동의 절을 받는다는 것은 도주님께서 도주님 절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화천하시기 전에 정월 보름에 1909년이죠. 손수 집을 수리도 하시고 도배까지 직접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손돌부인한테 10년 후에 을미생 진인이 오시니까 나의 도통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밖에다 감춰놓으니까 종도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조용히 다 도통을 받을 수 있으셨던 거죠. 그 이치보 종도나 그 당시 종도들이 다 행태들을 쭉 보면 이렇더라고요. 상제님께서 나한테만 특별히 내 귀를 잡아당기면서 자네한테만 도통을 전해줌세 하면서 의통도 주고 다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자기 밑으로 와야 자기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다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처음에 온평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주에서 온 청년도사가 왔다 오니까 다 내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도주님께서는 진인이신데 그리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죠. 이제 1시간이 넘었는데 1919년 김인현은 아주 특별한 도수가 세 개가 다 만나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아무튼 최수훈의 1859년 김인현 10월 서울처자 환서지라고 도주님께서 김인현의 이 특별한 의미를 도수가 세 개가 만나는데 최대한 한 대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수리적으로 25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시 85절에 사오미 계명 제출진 이 부분이 이 도수하고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 예시 59절에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나니 3초 끝에 대인이 출하리라 다 이렇게 출자 나오잖아요. 출자 초패왕도 25세의 출 그리고 예시 85절도 제출진 출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나니 3초 끝에 대인이 출하리라 나온다. 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도수가 1919년 김인현에 맞아 떨어지는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가 모두 하나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인이 출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3.1절에 온 민족이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게 뭐 장난하냐 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먼저 1번. 1번이 뭡니까? 초평의 25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는 여러 군데 있는데 상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황후가 만약에 25세에 출세했다면 성공했을 건데 24살에 출세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동국피소도 있고 뭐 증산도 도전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수내보의 을미년 두 번째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도주님께서 이게 이제 도전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 25수가 중요한 건지 수리적으로 말하면 상수학적으로요. 그 도주님께서는 진주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신민년으로부터 25년째 즉 24년의 순환주기가 끝나고 1년이 더해져 새로운 시작되는 을미년에 탄광하신 거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설명합니다. 신민년, 상제님 태어나신 게 1871년 신민년에 갑오년, 갑오농민 전봉준 장국께서 갑오농민운동을 했던 게 1894년까지 딱 24년이에요. 그 24는 24절기에 응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전봉준 장군이 동학이 봉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해가 을미년이 1895년 을미사변. 그때 도주님께서 강세를 하신 건데, 이 신미와 을미는 25년 차로 24수를 빼면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도주님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즉 25에서 24를 빼면 1이 남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24는 24절기를 말하며 24는 우리 24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24는 그 24줄에 24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거고, 새로운 시작 1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장 플러스 1이 돼야 주인이 되고 진주가 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그 주인이 된 거예요. 을미년 25세에 출하셔서. 그러니까 상제님 강세하시고 25수가 지난 을미년에 도주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주님께서 그걸 설명을 하시죠. 초평 항우가 강동에서 거병할 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 만일 25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이치로 주인이 되어 천하를 평정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초평이 황후가 25세에 나왔으면 성공했을 건데 24세, 24살에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4는 태양이 천구 황도를 순환한 주기, 즉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 주기인 1년 12달에 그 24등분하면 24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는 24저루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게 360을 15진주 15로 나누면 24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4에 1이 더해진 25가 돼야 24의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상제님 강세하시고 24수에 맞춰진 갑옷 농민운동은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인 1895년 24더하기 1인 25수리에 딱 맞아떨어진 을미년에 나온 상제 도주님께서 그 주인이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이 도주님이 25세 되시는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봉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4더하기 1, 25수에 부합해서 전생이 초평왕이셨던, 그래서 실패를 하셨지만 이번에는 도주님 25세에 봉서를 받고 1919년 1월 정월 대보름 25세에 출세하였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로서 초평왕이 25로서 해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단주 해원하고 관련된 겁니다. 전생이 초평왕이었기 때문에 25수로 해원하시고, 단주는 어떻게 해원하세요? 사오미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명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나요? 요임금께서 천하사를 물려줄 때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렇게 했더니 신하인 방제가 단주께서 계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계명이에요. 계명장도 계명이고, 이 계명은 단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오미의 지인은 어디입니까? 중국 청나라에서 황제로서 천자로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름으로써 단주께서 해원이 되시는 거예요. 사오미는 뭐예요? 정사년 1917년, 1918년, 무오년, 을미년에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희씨가 돌아가시니까 상제님께서 기유년에 화천하시니까 신농씨가 나오듯이 재출진 사오미의 계명에서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1919년이에요. 미가, 이 사오미가. 그래서 이걸 두고 격압요록에서 오미낙당당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단주께서 드디어 이제 오미에 이 1918년 19년에
오미에 즐거워하고 당당해졌다는 얘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길수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 두 번째고요. 진방으로 청나라에서 만주 봉천에서 돌아온 거예요. 진방에서 저번에 설명했죠. 그럼으로써 단주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으니 갑오에 1초가 되고 갑진 1904년에 2초가 되고 3초가 1914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는데 그 3초를 손병이가 맡았다. 3초 끝에 대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종도들에게 손병이의 만사를 지으시면서 불사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예심 6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제께서 조선말에 그 이란이란 건 향리의 반란입니다. 이란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러하오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손병이가 영웅이라 장차 난리를 꾸미리니 그 일을 말함이나 그는 선진주라 박절하게 송돌 밑에서 턱을 괴고 앉아서 거의함으로 성사치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손병이 이분이 그 우금치 전투 젊었을 때부터 동학에 들어가셔가지고 우금치 전투도 참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동학에서 활동 있기 때문에 수배가 내려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시기가 어려워지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하세요. 1901년부터 06년까지 망명하시면서 국내에 있는 국내에다가 이제 일본에서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망명을 하셔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용우한테.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그건 나중 일이고, 아무튼 1906년까지 국내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러일 전쟁이 하면 일본이 승리할 걸로 생각하시고 그 일본군하고 조선정부 정복 계획이란 걸 세우세요. 조선정부를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한테 손병음한테 국내에다 전달하게 하고 일본에 있는 다무라 참모 차장이 있답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러일 전쟁 때, 왜냐면 청일 전쟁 나고 러일 전쟁 10년 뒤에 전쟁 중을 일본은 진작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승리할 거란 걸 예상하고 그때 되면 조선 정부를 엎어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1903년에 동생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급사를 했는데 일본 그 다무라 참모차장도 갑자기 이 사람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던 걸 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선진주란 표현이 되게 이렇습니다. 진주인데 선진주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무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무당이 어떤 무당이에요? 어설프게 하는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무당이 생사람 잡는다고, 이게 어설프다. 저 선자가 어설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사를 치르는 사람이 성돌 밑에 턱 깨고 앉아갖고 대사를 이렇게 하는 거나, 그 정도만 할게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도주님께서는 무국도장 차리시기 전에 상제님을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서 모실 때 엄청나게 그 패백도수를 보십니다. 그래서 엄청 그때 정성에 정성을 다 해가지고 도장을 짓고 상제님 그 신위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신 거하고, 우리 손병희께서 선진주로서
적절하게 송돌 밑에서 턱 깨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보면은 진짜 찬 진주하고 이런 어설픈 진주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학은 원래 최재우 선생이 천상문답을 하면서 상제님하고 대화하는 걸로 거기서 도를 받은 거, 그부터 얘기가 되는데, 동학에 지금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죠. 이용구하고 이제 결별하면서 이제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고, 이용구는 일진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친일단체로. 근데 그렇게 결별해서 지금 와 있지만, 어디서 천도교에서 상제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 없어요. 이게 상제님의 덕을 편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차경석이 보청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분의 1이 2천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따랐다는데, 사람들이 상제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럼 뭐 한 거예요? 차경석이는 자기 천자 될 생각밖에 없었죠. 정도령이라고 하면서. 그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허첨지라는 거예요. 상제님의 도를 전혀 밝히지를 못했던 거라고요. 그렇지만 도주님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씩 쌓아가지고 상제님 도를 피신 거고 펴신 거고, 그리고 또 도전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도전님을 지나고 상제님을 뵈니까, 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이인이 한번 다녀가셨네, 이렇게밖에 몰랐을 거예요. 도주님하고 도전님이 안 계셨다면.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쭉 지나고 보니까, 아, 진짜 상제님, 하느님이 다녀가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차경석이니 손병이니 그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손병희 선생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차경석은 오로지 자기 천자되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도를 편 게 없잖아요. 남아있는 것도 그래서 없는 거고. 그렇지만 도주님께서는 하셨던 거는 이 대순진리로 엄청난 크게 성장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는데, 손병희 선생이 이제 여기서 3초를 맡았다는 얘기는 1919년 3.1운동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손병희 선생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큰 거사였죠, 이게. 그걸 맡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실 걸 알고 상제님께서 만사를 미리 지어주시죠. 손병희 선생이 3.1 운동하고 나서 감옥에 가시고, 그리고 곧 돌아가세요. 그때 병을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증산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술년에 자기 교주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병희가 맡았는데, 그 끝에 사망하고 나서 자기 교주가 나왔기 때문에 삼척구 때 나온 대인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잘 보세요. 이미 대인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행차예요. 행차라는 건 뭐예요?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인이, 그리고 대인이,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것을 행차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태어난 사람은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무슨 행차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도 다 맞아야 되는데 다른 거에서는 안 맞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 1초, 2초, 3초가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 되는 데까지 지금 보니까 벌써 1시 20분 됐으니까 5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3초 그때 출하하시는 이 대인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게 사실은 7월 19화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1919년
최재우 선생의 솔초자 환서지라고 도수가 다 맞다 보니까 여기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 몰아넣다 보니까 시간이 없게 됐는데요. 아무튼 5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3초 끝에 오시냐? 그런 의문이 생기죠. 일단 초란 의미는 대수내부에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초는 전주에 가면 임실 필봉농악이 있습니다. 임실에 필봉농악이 있는데 엄청 유명해요. 전수관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요. 상제님께서 농악을 되게 좋아하셨죠. 천상의 음악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1초라는 거는 나발수가 먼저 1초를 불면 여러 곳에 흩어졌던 치배들이 준비하라는 뜻이고, 2초를 울리면 모두 모여서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이고, 3초를 울리면 이제 떠난다, 출발한다. 그래서 일종의 빵빠레입니다. 이게 빵빠레. 보시면 가보년에 동학이 봉기하시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갑오개혁이 돼요 또. 그리고 갑진에 10년 뒤에 또 1904년에 2초라고 됐는데 이때는 러일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에요. 3초 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3초 끝에 오시냐?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봤는데, 지난 이제 그 도주님 전신이 단주시고 초패왕이지 않습니까? 2번은 실패하시고 이제 3번째 오셨어요. 그런데 쉽게 나서지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 뭐 노래를 할 때 나오나가 1번으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무대 여러 앞에서 이제 소두를 꾸며준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뭐 나오나가 나오든 장윤정이 나오든 이렇게 거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듯이 아니 한두 번 나오세요 나오냔 말이죠. 명분을 좀 살려줘야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다 전쟁이에요. 빵빠레 대포가 막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나와서 이제 천하가 지금 멸망할 지경이 왔고, 선도의 정장인 최재우 선생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나와서 세상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에 진사성인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사년에 도주님께서 감호독도 하시고, 또 도전님께서도 정사년에 나오시고, 우민학 당당 앞에 말씀드렸듯이 1918년 19년 즐겁고 당당해진다. 이 원이 다 풀리는 겁니다. 단주셨던 초평 원이 다 풀려서 이제 천하를 구하는 기쁜 마음으로 천하 창생을 구하는 일에 그 대업을 맡으시면서 해운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주님께서는 오선 위기를 그 운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정세하고 아주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동양 세계가 제국주의 물결 아래 마지막 남은 나라가 조선인데, 상제님께서 러시아 세력, 서양 세력을 밀어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사를 보신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오선 위기의 틀을 잡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갑오년, 그 당시에는 이런 제국주의 시대였고, 이거는 동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820년, 그리고 아편전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거는 유럽이 산업혁명으로 중화학공업이 비약적으로 발달되면서 이 전세계 GDP가 바꿔지는 시점이, 서양이 뒤집어가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1860년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860년 이 분기점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한테 그때 경신년이죠. 1860년에 천명과 신교를 내리셔서 세상을 구제하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그래서 동양이 서양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10년 전에 뭘 했냐? 1초 이전에 0초. 10년 전을 돌리면 1884년인데 그때 이제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정경에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대세를 알면은 사는 기운이 따른데 이 갑신정변 때 굉장히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왔지만 민중들이 알지도 못하고 고종도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는데 고종은 선택을 어떻게 했냐? 악완파천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계 정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고종이 그것 때문에 퇴위되는 거죠. 강제 퇴위. 그게 뭐냐면 정치 시스템을 받아들였는데 만약에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였으면 왕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고종이 잘못 선택했죠. 러시아의 짜르 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전제군주 체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실수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아무튼 1907년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19세기부터 1907년까지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했을 때 그때 패권 경쟁이 끝나는 시점이 1907년입니다. 정민년이죠. 근데 러시아를 믿고 해금 일사를 보냈다가 그걸 빌미로 강제 퇴위당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게 천자가 저렇게 그래도 아무튼 대한제국 선포했는데 천자가 강제로 퇴위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상제님께서 천자 피금열도수라는 고부 와룡리에서 그때 큰 공사를 보시죠. 천자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정치를 하면서 제왕에 있다거나 왕이든 장군이든 재상으로 있다가 그냥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들, 쫓겨나는 신들, 백의 군왕들, 백의 장상들, 이순신 같은 그런 분들, 억울하게 그렇게 되신 분들, 천자지만 그냥 끌어내리고 단종처럼 숙부에서 밀려나는 그 모든 선천의 제왕신들과 장상신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상제님 스스로 그렇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 경무청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시면서 직접 그 선천에 그 맺힌 천자신이든 제왕 장상신들 다 해운하게끔 그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게 고종이 그 황제에서 퇴위될 때 아무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트 게임 이 시국에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선이 없어졌죠. 그리고 너무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에 어떻게 죽창든 농민들을 위무를 하지 못하고 이기질 못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냐 말이죠. 처음에 봐봐 최재호 선생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교조를 신원해달라. 사암리에서 그리고 산성에서 3차 이렇게 보훈해서 모이는데 그 당시 민씨 정권이 민비 측근들이 벼슬 팔아먹고 온갖 만행은 다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억울하게 또 다 죄명을 씌우고 다 죽이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전봉준 장군도 억울하고 최재우 선생님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억울하시죠. 그래서 사명기를 주셔서 두 분을 해원시키죠. 참 1초에 이 서양 세력들 보십시오. 다 칼 들고 차이나를 썰어면
파이죠. 피자를 잘라 먹듯이 칼 들고 한 점씩 다 뜯어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꼬리, 루시가 러시아입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 1초 끝에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초에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그림 보면 일본이 여기 있고 러시아가 거인입니다. 발은 한반도를 밟고 있죠. 이 일본이 영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은 관망하고 있고. 근데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유리한 게.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 수에즈 운하를 차단해요. 그 발틱 함대가 여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죠. 이게 빙 돌아서 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짜르가 유태인들을 또 대량 학살을 합니다. 포그롬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적인 미국 제이콥 시프라는 사람이 전쟁은 돈 문제인데 일본에서 그 당시 국채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정전 비용을 아무도 안 대주는데 이 짜르가 러시아에서 포그롬을 일으켜서 엄청 많이 죽이니까 제이콥 시프가 열받아가지고 일본한테 자금을 조달해 줍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러시아 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레닌한테도 돈을 줘요. 혁명을 자학화하도록. 아무튼 그 세계사 뒷모습 보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유태인들을 만주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주로 다 이주시킬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실패하죠. 만약 그게 성공했으면 만주에 지금 다 유태인들이 다 있을 건데. 아무튼 이때는 사실은 러일 전쟁은 보급 수송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철도를 누가 더 먼저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발트 함대는 해양 주요 지점들이 다 영국에게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빙 돌아오다 보니까 거의 1년 다 돼가고 전쟁이 오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이게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이렇게 연결을 철도로 했고 모스크바부터 이렇게 양쪽에서 연결해 오는데, 문제는 이 바이칼이 문제였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를 연결을 못한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얼음 위에다 철도를 깔아갖고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식이에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기차를 여기다 실어 갖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르는 구상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전쟁을 치른 건데 일본도 그랬습니다. 경부선은 3년 4개월 만에 1901년부터 5년까지 깔아버려요. 3년 4개월 만에 경부선을 깔아버린 거죠. 엄청나죠. 그럼 경부선까지 깔면 되나요? 저기 경의선과 의주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904년부터 그 단 1년 만에 경의선을 연결해버려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철도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봉천에서, 만주 봉천에서 엄청 전쟁이 납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자, 1차 세계대전의 주인공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저번에도 그 3차 대전 공사가, 첫 번째는 상대님께서 부엌에 갔다 오고 탕탕탕 하고, 그 다음에는 변소로 갔다 온 뒤에 탕탕탕 하고, 세 번째 이제 허청에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 부엌 가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 들고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지금 피자를 한 조각씩 잘라 먹는 겁니다. 중국을. 근데 이 여자가 빅토리아 여왕이고, 여기가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빅토리아 여왕의 얘네들이 다 외손자들이에요. 얘 둘 빼고. 독일에 있는 카이저의 수염 보십시오. 비릴름 2세가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예요. 외손자.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짜르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 2세. 보면 얘예요. 다 그 빅토리아 여왕들의 다 외손자들이에요. 유럽에 네덜란드 빼놓고 다 그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들끼리 1차 대전을 벌인 겁니다, 지금. 그 빅토리아 여왕이 유럽의 할머니라고 1차 대전이 외손자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참 엄청난 죄악인 거죠, 이게. 1차 대전의 가장 큰 특징, 중요한 것점 뭐냐면, 이게 이제까지 있었던 전쟁과 완전 다릅니다. 신기술, 신무기, 그런 대규모 살상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역에서도 배웠지만 미국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1차 대전으로 유럽이 다 망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제 기울어지고 미국이 이제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국제연맹 계모임 만들어 가지고 했고, 또 가장 특이한 만한 게 이 1918년에 무오년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이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 이때 이 전쟁 중에 미국에서부터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이 무오 독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까지 추정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이 1차 대전 중에 벌어진 이 독감이 그랬던 거죠. 이거 보시면 이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에 우리는 2019년에 이게 그 독감이 코로나가 퍼졌죠. 100년 전에 이 1차 대전 끝 무렵에 미국 참전하면서 유럽에 엄청나게 죽었죠. 보면 이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우리 스페인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퍼져서 엄청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 1919년 기민년 정월 대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경을 제가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도주님 부분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핵심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그러지만 날짜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태극진경 보면은 날짜가 뒤죽박죽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정경을 보면 날짜가 귀신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도주님께서 1919년 정월 보름에 정읍 마동에 가서 봉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달력을 뽑아보면 이래요. 양력으로 1919년 2월 15일이에요. 정월 대보름. 음력으로 1월 15일이 2월 15일이었어요. 근데 뒤에 보십시오. 특기할 만한 게 이렇습니다. 도주께서 그 봉서를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로 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집중을 안 하시는데, 그럼 보름 동안 한번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일. 15일이 3일절이에요. 그 봉서를 받으시고 마동에서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딱 나오실 때 3일 만세운동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졌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 천지도수에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맞기 때문에 모든 만민들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의미가. 인간들은 그냥 독립운동 한다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엄청난 일이 도주님께서 천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드디어 출세하셨다는 거, 초평, 단주, 전신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원할 수 있게끔 되었고, 드디어 세상에 출세를 하셔서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지신명들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3일 만세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 거고요.
이 3.1 만세운동 관련해 가지고 태극기가 이때 명칭이 없게 됩니다. 원래 태극기라는 명칭의 유래는 조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국기라고 불렀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3.1 운동 하기 전에 아니 조선국기라고 하면 일본 애들이 다 알아먹어 버리니까 일본 애들 못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하는 걸로. 그래서 태극기 유래가 이때 3.1 운동 때문에 유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국도에서 태극도가 나오게 되는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도주님께서 3.1절에 세상에 출세하신 특별한 의미가 우리 김희독립 선언문도 보시면 왜 저런 게 나왔을까 하는 게 감동적인 게 그대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김희독립 선언문 한번 듣고 마감하시죠.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 전 세계에 연마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이 세계에 내하여 만물의 회소를 최촉하는도다. 동빙한설에 호흡을 배습한 것이 피일시의 세이라 하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복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도다.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황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계의 민족적 정화를 결류할지로다. 오등이 차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우물한 고소로서 활발히 기례하여 만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천백세 조령이 오등을 우무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겨. 도주님께서 1919년 김인년 3월 1일에 이렇게 세상에 출세하신 것은 1859년 최재훈 선생께서 경주 용담으로 돌아오셨던 그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나요? 엄청난 일이죠. 이 1919년 정읍 마동에서 천서를 받으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선천의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이제 도의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화풍난약의 기맥을 진사함은 차일세의 sen이 넘어가서 양심이 아와 동전하고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1100세 우리 조상님들 신령들이 우리를 음으로 도와주고 전 세계의 기운이 전 세계 신명들께서 우리를 밖에서 도와주시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앞으로 맥진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은 7월 식과 중에 첫 번째로 1859년 최재훈 선생의 식솔들을 데리고 경주 용담으로 돌아왔던 얘기하고, 그리고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에 가족들 다 가셨다가 1900 정사년에 국내 귀국하셔가지고 황새마을까지 오신 뒤에 1919년 3월 1일에 이렇게 세상으로 감동적으로 출세하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